시청자, 라면을 발명한 나라가 라면을 그냥 팔기만 하던 나라한테 졌다고 그 종주국 회사의 임원이 자기 입으로 인정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스턴트 라면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1958년에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이 일본에서 나왔고 1971년엔 컵라면까지 일본이 먼저 세상에 내놨어요. 라면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만든 나라. 60년 넘게 이 시장 1등을 지켜온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대표라면 회사 임원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경쟁사가 소비자 트렌드를 잡는데 우리보다 앞섰다. 우리는 뒤처졌다. 라면을 만든 나라가 라면을 팔기만 하던 나라한테 졌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대체 800원짜리 한 봉지가 뭘 한 걸까요? 맛도 비슷하고 끓이는 방식도 비슷한데 왜 한쪽만 무너지고 있을까요? 이 얘기, 표면 숫자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구조,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뭐가 더 위험한지까지 세 겹으로 차근차근 벗겨드릴게요. 일단 숫자 하나만 미리 던지고 갈게요. 2025년 한국라면 수출액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라면 좀 잘 팔린다 이렇게만 들으시면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이건 한 카테고리의 무게중심이 통째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생각해 보세요. 첨단 반도체 얘기가 아닙니다. 자동차 얘기도 아니에요. 마트 매대에 800건 0원짜리로 깔리는 봉지라면, 컵라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 그래프를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좀 많이 팔았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 자체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가 보이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뉴스에서는 그냥 케이프도 잘 나간다 한 줄로 끝내잖아요. 근데 정작 라면 종주국이 왜 졌는지 그 구조까지 들어간 얘기는 의외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안쪽을 보겠습니다. 표면, 그러니까 숫자와 매대, 그 다음 왜, 한국 라면이 뭐가 달랐나? 마지막으로 결과 이 흐름 뒤에서 돌아가는 진짜 엔진과 그래도 남는 불안까지. 자, 표면부터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라면 수출액은 약 1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라면 수출이 2조 원을 돌파한 건 사상 최초예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약 22%. 지금 한국 식품 가운데서도 가장 빠르게 크고 있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예요. 불과 3년 전 2023년만 해도라면 수출액은 9억 5천만 달러 정도, 1조 원이 채 안 됐어요. 그게 2024년에 12억 달러 선을 넘더니 2025년엔 15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3년 만에 사실상 2배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묵직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한국 라면 수출이 일본 라면 수출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라면을 발명한 나라, 60년 넘게 1등이던 그 나라를요. 업계와 보도를 종합하면 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 라면 제조사들의 수출 규모가 일본 제조사들을 추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좀 많이 팔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라면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방향 자체가 보이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일본 라면이 빠지는 게 시장이 줄어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유로모니터 자료를 보면 미국 즉석라면 소매 판매량은 2016년 약 28만 톤에서 2025년 약 52만 톤으로 거의 2배로 커졌습니다. 시장은 2배가 됐는데 그 안에서 일본 라면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라면 업계 1위 니신홀딩스는 2020 보회계연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또 다른 강자 도요수산도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빠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시장은 커지는데 자기들만 빠진다. 그럼 늘어난 자리는 누가 채웠을까요? 답은 이미 짐작하셨을 겁니다. 매장에 직접 가보면 더 분명합니다. 미국 코스트코 아시안 코너를 보면 한국 라면 브랜드들이 구석이 아니라 메인 진열대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현지 후기가 줄을 잇고 있어요.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이 어떤 상품을 앞줄에 까는지는 트렌드가 아니라 판매의 결과입니다. 잘 팔리니까 앞에 놓으니까 또 잘 팔리는 선순환. 그리고 원래 그 자리엔 누가 있었느냐? 일본 라면이었어요. 같은 매대 위에서
자리바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2016년을 맞아 한국어에서 온 단어 8개를 새로 올렸는데 그중 하나가 라면입니다. 일본식 라면은 이미 사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한국어 발음 그대로 라면이 별도 표제어로 올라간 거예요. 같은 한자에서 출발한 음식이지만 영어권이 이 둘을 다른 음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사전은 보수적인 기관이에요. 어떤 단어가 충분히 널리, 충분히 오래 쓰여야 표제어로 올립니다. 라면이라는 단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인 자리를 잡았다는 걸 학계가 공인해 준 셈이죠. 이 정도면 호황이 아니라 판이 바뀐 거예요. 그럼 진짜 궁금한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 라면이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종주국 일본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이 답이 진짜 핵심인데 생각보다 한층 더 아래에 있어요. 여기서 다들 한 번에 정리하고 싶어하는 답이 있어요. 결국 매운맛이 유행이라서 아니냐, 한류 덕분 아니냐, 솔직히 그 말 절반은 맞습니다. 근데요,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매운 라면은 일본도 만들거든요. 한류라는 바람도 일본 라면한테 똑같이 불 수 있고요. 같은 유행, 같은 바람인데 왜 한쪽만 무너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쯤에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매운맛 유행이나 한류는 말하자면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문이 열렸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문 앞에서 결과가 갈렸다는 것 자체가 진짜 변수는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수가 뭐냐? 한국 라면하고 일본 라면은 이름은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른 음식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매운 라면 냅니다. 근데 안 돼요. 따라 만든다고 되는 거였으면 진작 됐겠죠. 딱 개미와 배짱이에요. 60년 1등이 여름 내내 햇볕 쬐는 동안 누군가는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국 라면과 일본 라면이 어떻게 다른지 그 속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비 구조부터예요. 한국은 봉지라면 비중이 컵라면보다 훨씬 큽니다. 반면 일본은 컵라면, 시장이 봉지라면 크게 앞서요. 단순한 포장의 차이가 아니라 라면을 어떻게 먹느냐. 그 문화 자체가 다르다는 신호입니다. 일본 라면의 뿌리는 가게에서 파는 진짜 라면이에요. 동네 라면집 한 그릇. 그 맛을 집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하는 게 인스턴트 라면의 목표예요.
로 서로를 자극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동시에 밀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SNS, 다른 쪽은 매대. 일본 입장에선 한쪽 막으면 다른 쪽에서 또 치고 들어오는 꽤 까다로운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딱 적벽대전 직전이에요. 수십만 대군이 동남풍 한 번에 무너졌듯 60년 아성이 서로 다른 두 전략의 협공에 흔들린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종주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반격하고 있어요. 다만 그게 잘 안 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 라면 업체들이 꺼낸 공통 카드는 결국 하나예요. 한국식 매운 라면 라인업 강화. 니시는 미주 법인의 힘을 싣는 조직 개편에 나섰고 한국식 매운 제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2024년엔 한국 제품을 너무 비슷하게 따라 만들었다는 지적까지 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했어요. 도요수산도 미국 공장을 늘려 비용을 낮추고 그 돈을 마케팅에 붓겠다고 했고요. 근데 문제는 따라 만드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엔 단순한 마케팅 격차가 아니라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본 라면의 DNA는 재현이라고 했죠. 정해진 5가지 맛, 정교한 국물. 한국 라면의 DNA는 변주와 도전이에요. 직접 끓이고 재료 마음대로 넣고 챌린지로 공유하고 콘텐츠로 즐기는 방식. 일본이 매운맛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국 라면이 가진 친구들과 카메라 들고 한 그릇 놓고 도전하는 그 문화 자체는 회사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맛은 따라 해도 그걸 즐기는 방식까지 옮겨오긴 어렵다는 거예요. 일본은 라면을 완성했고 한국은 라면을 풀어놨습니다. 이게 돈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차이가 아니에요. 정교함을 다투는 닫힌 시장과 틀 자체를 깨고 자기만의 조합을 만드는 열린 시장. 글로벌 무대에서 어느 쪽이 더 빨리 퍼질지 답은 어쩌면 처음부터 나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흐름 뒤에는 라면 바깥에서 돌아가는 강력한 엔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K 콘텐츠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가 나왔죠.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고 거기에 한우 채끝살을 올린 그 장면. 그게 나오면서 한국 라면에 대한 해외 관심이 한 차례 크게 폭발했어요. 그 뒤로도 한국 드라마, 예능, 영화 곳곳에라면 먹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저거 뭐냐는 질문을 전 세계 시청자한테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더 최근엔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흥행한 K-팝 소재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들이 한국 라면과 김밥을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해외에서 한식 챌린지가 번지기도 했고요.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선 한강 둔치에 앉아 컵라면을 끓여 먹는 이른바 한강라면이 한국 여행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라면 자체뿐 아니라 한국식으로 먹는 방법, 그 공간, 그 분위기까지 콘텐츠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해외 한인마트에서나 보이던 한국 라면이 이제는 호주 동네 슈퍼, 유럽 대형마트, 심지어 스위스 융프라우 전망대 매점에서까지 발견된다는 후기가 쏟아져요. 드라마에서 보고 SNS에서 보고 여행지에서 먹고 집에 가서 또 사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K 콘텐츠가 한국 라면에 보이지 않는 영업사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K푸드 전체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라면에서 시작된 매운맛이 이제 한식 소스 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이쯤 되니까 일본의 카피 전략이 솔직히 헛발질처럼 보여요. 한국이 간 길을 거꾸로도 아니고 뒤늦게 똑같이 밟고 있거든요. 딱 청개구리 모드예요. 그런데 정작 벗겨지지 않는 건 따로 있죠. 위기조차 광고가 돼버린 일도 있었어요. 2024년 6월 덴마크 당국이 핵불닭볶음면 3종류에 대해 캡사이신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리콜을 발표했어요. 한국 식약처가 곧바로 과학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고 결국 덴마크 쪽은 한 달여 만에 3종류 중 2종류는 리콜을 해제했습니다. 가장 매운 한 종류만 일부 조치가 유지됐고요. 보통 이런 건 브랜드의 치명타예요.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였어요. 정부가 리콜할 만큼 매운 라면이 있다더라. 호기심이 폭발하면서 글로벌 검색이 급증했고 새로운 챌린지가 또 한 차례 돌았습니다. 돈 주고도 못 살 광고를 외국 정부가 공짜로 해준 셈이에요.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라면을 발명한 나라가 졌다는 걸 왜 그 나라가 먼저 인정했을까? 이제 좀 보이시죠? 그건 마케팅에서 한번 진 게 아니에요. 문화 구조에서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쓴다고 광고를 더 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임원의 인정은 단순한 패배 시인이 아니라 사실상 구조적인 항복에 가까웠던 거죠. 정리해 볼게요. 라면을 만든 건 일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마트와 편의점에서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건 한국 라면이에요. 수출은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었고 일본 수출 규모를 추월했고 옥스퍼드 사전에 라면이라는 단어가 별도 표제어로 올랐습니다. 일본은 원조의 맛을 재현하는 데 집중했고 한국은 내 입맛대로 만들어 먹는 문화를 키웠어요. 삼양은 불달기라는 콘텐츠로 시장을 열었고 농심은 신라면을 앞세운 유통망으로 매대를 깔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전략이 동시에 굴러가니 일본 입장에선 어느 한쪽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한 가지는 꼭 짚고 가야 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이 흐름이 영원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노키아도 모토로라도 한때는 세계 1등이었습니다. 일본 라멘 역시 60년 넘게 정상에 있다가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트렌드는 언제든 바뀝니다. 일본을 무너뜨린 그 자만이 한국을 비켜간다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한국 라면이 지금의 성공을 왜 이뤘는지 그 이유를 잊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매운맛이 잘 팔려서가 아니라 콘텐츠와 유통과 문화가 절묘하게 맞물려서 만들어진 결과니까요. 그걸 잊는 순간 같은 자리에 이번엔 한국이 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마트나 편의점 들르시면 라면 매대를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어느 나라 라면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느 브랜드가 가장 앞자리를 차지했는지 그 위치 하나하나가 사실은 세계 시장의 지도를 보여주는 작은 신호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라면 자주 드시나요? 신라면 한 봉지냐 불닭 한 팩이냐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판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을,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